아니 오늘은 이제 우리 워크맘 채널을 통해서 우리 워크맘 오픈 채팅방에도 가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작년에 인천 서구로 이사 온 두 딸의 아이자 사회복지사고 또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교육 강사인 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사회복지사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 분야도 되게 좀 재밌겠다, 맞아요. 신기하다, 필요한 분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네. 교육 여기도 되게 몰랐던 부분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거 궁금하네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게 조금 저도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일을 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여기저기 알려져 있진 않아요. 복지관 쪽에서 주로 이제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중에 하나로 이제 장애인 부모님들, 이제 장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조금 아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을 조금 위로해주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정서로 지지해주고 또 거기에 또 걸맞춰서 이 친구들이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엄마가 짜여지는 치료 스케줄이나 뭐 학습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완하고 조금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사실은 이게 이제 독일 어린이 보호연맹에서 만들어진 거고 유엔 아동 관리 협약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보호교육이에요. 그래서 되게 체계적인. 그래서 부모님들도 새로운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아이들의 권리나 요새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부모 교육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루면서 나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부모 교육하면은 부모가 다 잘못한 것 같고 문제가 있고 뭔가 바꿔야 되고 말투를 바꿔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다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자 약간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부모 교육이라서 좀 유럽식 북유럽식의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거꾸로 처음에는 우리 아이한테 추구했던 게 공부 잘하는 아이 뭐 뭔가를 하면 좋겠다 또는 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많이 요구하시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아이가 이제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아이를 꿈꾸지만은 현실은 또 이제 뭐 이렇게 당장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만났던 부모님들은 주로 이제 장애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다 보니 언어가 빨리 트였으면 좋겠다. 잘 걸었으면 좋겠다. 또는 사회성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기능적인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이거를 잘 되기 원하는 거는 사회 안에 잘 들어가기를 원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가 맞아 이게 아니었지 이런 생각도 하시고 또 이제 비장애인 부모인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아이를 경쟁 속에서 키웠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도 행복해지고 아이도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이라 저도 배우면서 되게 위로도 되고 새로운 걸 알았고 아이 키우면서 고민이 정말 현실과 상상은 이렇게 하지만 또 대립되는 부분 항상 있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막 유튜브도 보고 막 보면은 다들 너무 목적지향적인 그냥 뭐가 될 거야, 얼마를 벌 거야, 그게 명사로 해가지고 뭐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뭐 얼마를 벌 거야 이런 사람과 결혼, 그러니까 얼마들로 막 이렇게 뭐 얼마 버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뭐 90점 이상 맞아야 돼 이런 수치화로 된 어떤 그런 이렇게 뭐 명사화된 어떤 그런 가치관을 계속 교육을 받고 자라니까 정말 궁극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다 자기만 생각하고 뭔가 막 다들 투자 열풍, 뭐 돈 버는 게 최고 이런 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뭔가 되게 좀 각박한 느낌? 뭔가 이렇게는 안 되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심리적인 부분도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스트레스 그만큼 많고. 그런데 맞아 그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우리는 그런 식의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은 거 되게 나중에 한번 또 들어보고 싶기도 하다 궁금한 진짜. 프로그램이 또 얘기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 강한 어린이 아니 강한 부모 교육 네. 그거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복지관에서, 그러니까 서울장애인복지관이라는 곳에서 그 어린이 보호연맹이랑 이제 독일 어린이 보호연맹이랑 이제 어쨌든 거기서 가맹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사를 계속 양육하는 역할을 그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전담으로. 그리고 그 인증은 독일에서 자체적으로 아예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MOU를 맺어서 하고 있고 그 독일에서는 가끔씩 이제 강사님이 전문가가 오셔서 파견해서 이제 뭐 워크숍도 하고 부모교육도 하고 심화 과정도 하고 계속 이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한 6주 교육을 받았어요. 그게 뭐 자격이 없어도 그냥 일반인도 하고 싶으면 신청할 수 네, 있는 거예요? 신청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기본 과정은 그래도 그냥 관심이 있고 보호교육 나 하고 싶다 뭔가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꼭 강사로 활동하지 않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고 또 이제 심화 과정은 조금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거나 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배웠을 때 조금 더 소화지죠. 왜냐면 그 심화 내용이 이제 소아 정신적인 부분이라던가 소아 심리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고민하고 뭔가에 대한 해소 답안이 필요하다 하면은 좀 들어보면은 좋은. 아니, 대표님도 한번 관심 있으면 아, 한번 그래? 공부해보세요. 같이 한번 되게 해봐야 어울릴 것 같아. 해야 되겠네요. 재밌어요. 대표님 덕분에 또 꿀팁을 지금 알고. 아니 나는 우리 남편 차라리 그거 하고 우리 남편은 아티스트 네네. 영화 감독인데 지금 그거야 장애 생활보조사로 네네네. 알바처럼 돈 버는데 우리 남편이 그 노들 야학이라고 네, 알아요. 거기서 일을 했다가 생활보조 그걸 알게 돼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흘러갔는데 장애인을 그 발달 장애인을 다루는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거예요. 맨날 스마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장애인을 되게 거북하게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들도 맞아요. 있고 그냥 장애인은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남편은 옛날부터 또 무슨 뭐 하면 장애인 분과에 가서 일하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한 두어 달 알게 된 막 장애인이 뭐 민재선이 어디 갔냐고 막 얘기 찾고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본인도 지금 이제 되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완전 꿀이라고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최근에 이 생활보조사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남편은 이제 강의를 하고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장애인을 다루는 게 되게 재능이 있고 거부감이 없다면 차라리 그러면 장애인 인권 강사라든지 그런 공부를 해보면 어때 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지금 막 그거 공부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거든. 인력 개발원에서 할 수 있어요. 장애인 인력 개발원이나 이제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던가 인권센터에서 장애인 당사자들 관련해가지고 인권 활동가를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하고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복지사라는 거는 따로 없어요, 사실은. 없더라고. 그 국가 자격증 같은 게 없더라고요. 네, 없고 다 민간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고 민간의 뭐 장애인 상담사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추후에는 앞으로 그렇게 좀 공신력 있는 네. 기관에서 뭔가가 이렇게 양성하는 나와야 것도 되고, 중요한 그래서 이제 재활 상담사라는 게 있어요. 재활 재활 상담사. 상담사. 근데 이 재활 상담사가 1, 2, 3급이 있거든요. 1급은 사회복지사나 직업재활사나 특수교사나 뭐 이런 직종을 가지고 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고 3급은 제가 알기로 서정의 학점 정도만 이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직업재활 상담사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기능적인 부분에 이제 복지적인 영역에 상담계를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조금 생활이나 뭐 지역이나 또 사회성이나 이런 거 위주로 간다면 직업재활 관련해서는 이제 직업 관련해서 그렇게 가고 있어서 우리 남편이 같이 따라했었어야 됐네. 컨설팅을 좀 받았었어야 됐네. 영상으로 이제 만나네요. 그래도 나중에 궁금하면 따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이제 그런 공부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 사회복지를 하실 생각이셨어요? 사회복지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애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되게 인상이 좋으시고 애들 되게 좋아하고 애들이랑 막 장난치고 뭔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같이 뭔가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유치원에 버스가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유치원 그 버스 하차 승하차 보조하시는 선생님들이 근데 지금은 커서 알았지만 그게 다 유치원 선생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치. 그래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래서 애들 이렇게 내려주고 태워주고 막 이런 거 같이 하고 애들을 싶다. 좋아하시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나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컸죠. 근데 그게 이제 아이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유치원 선생님이 됐을 경우에 과연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유치원 교사는 사실 물론 이제 특수한 아이들도 많이 만나긴 하지만 뭔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적 동기가 그 당시에 올라왔다는 네, 게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해서 뭘 하고 싶냐고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그러면 사회복지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지금은 사회복지라는 게 되게 막 이렇게 급부상돼가지고 뭐 전 국민의 절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래요? 왜냐면 학점이 수만 하면 2급을 딸 수 있고 지금 많이 지금은 온라인 상으로도 막 되게 많이 할 수 있고 맞아. 그리고 예전에는 사회복지 하면은 사회복지 또는 이제 사회복지사 하면 존이라는 사람 돈을 적게 받아도 뭔가 이제 도와주는 사람 사회적 불쌍한 가치를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이야 뭐 사회적 가치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게 같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는 사실 사회복지사 하면 존이라는 사람 그치.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제 복지관에서 일했을 때도 좋은 일 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업무가 너무 가중이 많이 그래, 되는 그때도 거예요. 10시까지 맨날 야근하셨다고 했잖아. 행정부대도 업무도 사회복지사 한 그렇고. 분이 엄청 많은 맞아요. 사람들을 케어하니까 되게 쉽지 않다고 맞아요. 얘기했어요. 제 후배도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인데 자기가 한 동의 모든 사람을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걸 발굴하러 또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본인 혼자 다 해야 되고 이게 지역마다 또 편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사실은 업무가 너무 많긴 하죠. 사회복지사가 더 학대가 좀 네. 더 돼서 그래서 딴 길로 샜지만 어쨌든 사회복지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러면 대학을 글로 가보자 해서 이제 갔었고 그걸 하면서도 약간 특수교육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아동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었고 또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두 가지를 이제 경력으로 삼게 됐어요. 그 쉽지 않은데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내가 막 나는 그런 누군가를 특수한 도와주는. 어떤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뭔가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 사명감이 있어. 뭔가 그런 거 쉽지가 않은데 되게 집안 분위기가 좀 그런 그런 것도 조금 있고 몇째예요? 제가 첫째예요. 첫째. 첫째고 제가 이제 사실 7살 때까지 일본에서 살았었어요. 아빠의 저희 친정 아버지의 그 주재원으로 나가셨나 보네. 주재원보다는 공부 때문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거의 몇 달 안 돼서 나가서 있다가 이제 학교는 그래도 한국에서 다녀야지라는 양가의 할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물론 그때 이제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정황상 들어맞아서 이제 들어오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어린이집도 안 다니고 유치원도 안 다니고 유아기가 한국에서 유아기가 거의 전혀 없나?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동네 친구도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긴 하지만 어쨌든 밖에 나가면 다 일본어를 그치, 그치. 사용하다 보니까 이 장난치는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 친구들이? 네, 친구들이 사회적 언어에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짓으로만 해도 이게 장난이 맞아줘야 되고 아이들끼리 그치. 투닥투닥 하면서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 언어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통 일단 네, 그래서 이제 꼭 언어만 뿐만 아니라 놀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치. 또 문화가 있는데, 네, 그, 쭉 그냥 애들은 놀이터에 모여만 있어도 그냥 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잖아.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놀아야 되는데 놀이터에 가도 이게 뭐가 재밌는지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도 유치원을 조금 유년기라도 조금 보냈으면 나은데 한 3, 4개월 있다가 학교를 바로 가버렸으니까 한글도 어렵고 언어도 어렵고 적응하기도 어렵고 사회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궁금해서 뭐 일본 생활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서 신나게 막 얘기하면 쟤는 일본 얘기밖에 안 해. 뭐 이런 얘기. 뭐 또는 이제 쟤랑 놀면 재미가 없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조금 쟤 빼고 놀자 이런 형태가 이제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이제 계속 뭔가 내적으로 담아져 있었겠죠. 그때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향적인 성향이 그때는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부모님 막 뭐든 해달라고 하고 해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열심히 밀어주셨는데 그 뭔가 계속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속안에서 뭔가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물론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향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이들 그다음에 뭔가 언어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동기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이 돼 있으셨나 보다. 나 같으면 그냥 왜 저래? 이러고 엄청 단순하거든요. 그냥 쟤를 나 싫어하나 봤지? 뭐 이러면서 그러던가 말던가 그러던가 말던가 진짜 그러던가 말던가 그냥 이러면서 그랬을 텐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치. 분위기 파악이 일단 어디 새로운 공간에 가면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이게 또 그러면 아이를 키울 때도 그랬던 경험들이 또 반영되는 순간들이 있었겠지. 아이 키울 때 그래서 약간 뭔가 아이들끼리 싸움에서도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하면 안 돼. 뭐 이런 형태로 한 사람이 막 누군가를 몰아간다거나 아이들끼리 이렇게 조장해서 그런 걸 보면은 막 부글부글 하긴 하죠. 그치. 나의 초감정이 이게 막 부글부글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초반에 좀 그랬다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상담이란 거 아동 상담 뭐 아동 심리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저를 이렇게 다 드러내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니까 이제는 뭐 그런 거 봐도 그래 어쩔 수 없어.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를 조금 더 빨리 캐치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치. 재밌네요. 또 생각지도 않은 또 일본 그러니까. 유아 시절에는 잘하시겠다. 잘은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이렇게 다 끊었어요. 사실 너무 아까운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학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막 이렇게 막 한국어보다 한국어보다 더 편하게 이제 했었는데 그걸 하면 애들이 안 놀아준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딱 스스로 그냥 이게 딱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은 뭐 귀는 조금 트이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이제 어쨌든 언어를 잘 하려면 쓸 줄도 알아야 그치, 그치, 되고 그치. 작성도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이제 배우질 않았으니까 맞아. 조금 어렵고 아니, 나이가 7살 맞아요, 나이니까 맞아요. 그때는 이제 말하고 대하는 데지만 읽고 쓰고 읽고 쓰고는 조금 어렵지만 일본어는 그래도 학문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읽고 쓰는 게 사실 말은 하는데 쉽지는 또 않죠. 그래서 맞아요. 나는 예전에 우리 이제 대학원 교수님이 되게 지금 거의 80 가까이 되셨는데 이제 다 끝나셨지. 석자 교수까지도 끝나시고 지금 본인 개인 활동하시는데 이제 그때가 거의 한 10년 전이에요. 이제 일본의 에코 프로덕트라고 이제 친환경 전시 같은 게 있는데 우리 대학원에서 매번 거기를 지원해줘서 한 3, 40만 원씩. 근데 그때 후쿠시마가 터진 거야. 근데 저는 딱 입학했을 해였고 마일리지가 딱 일본 갔다 올 정도가 쌓여가지고 이미 3월 달에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엄청 가는데 나하고 교수님만 간 거야. 11월 달에 12월인가 12월 하여튼. 근데 저는 일본어로 유학을 가고 싶어갖고 한 7개월이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대화는 일상 대화 정도. 그냥 길 잃어버리면 찾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 정도는 되는데 우리 교수님은 이제 어르신이잖아. 한문을 다 말을 못하셔도 한문을 아니까 나는 돌아다니면서 까막눈이야. 근데 우리 교수님은 저게 뭐 한다더라. 뭘 다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한자로 다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어는 다 한자로 써 있으니까 대충 딱 감으하는 거죠. 저기는 뭐 하는 부수구나. 근데 난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겠는 거야. 하여튼 그랬던 경험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커서 조금 공부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틈나는 대로 해야지 해놓고 못하고는 있는데 이제 가끔씩 아이들이 요새 애니메이션들이 워낙 일본 게 많으니까 토토로 이제 뭐 그런 거 틀어놓으면 이제 자막과 제가 알아듣는 걸 이렇게 비교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도움은 되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이제 갑자기 아까 교수님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좀 신기한 얘기인데 그날 이제 교수님이 저는 이제 일본 간 김에 이제 좀 더 구경하겠다고 해서 하루를 더 이제 관광 일정을 잡았고 이제 에코 프로덕트 끝나고 교수님 그날 바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니까 아침에 같이 차 한잔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교수님 어떠셨어요? 이랬더니 나 여기서 꽃자리가 안 좋아 이러는 거야. 3일을 계속 잠은 3일을 계속 꿈을 꿨는데 하루는 그 독수리가 이렇게 하강을 추락하는 꿈을 꿨대. 그리고 다른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갑자기 김정일이 우리 갑자기 자기를 좀 숨겨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김정일이. 근데 김정일이랑 교수님이 나이가 동갑이었어.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수님이랑 근데 내가 김정일하고 동갑이거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셨나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좀 이상해가지고 우리 작업실에 와가지고 자기를 숨겨달라고 하는데 되게 다급해 보였대. 그리고 교수님 돌아가셨거든? 그 다음날 김정일 죽었다고. 어머. 나 진짜 소름 돋는 줄 알았어. 진짜로. 아니 뭐야? 그래서 근데 그게 교수님 한 새벽 4시 정도라고 했거든? 김정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그랬어. 어머 진짜로. 끼친다. 아니 북한에 있는 사람 한국 사람 일본 꿈에 다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 그 전날인가가 그 독수리가 하락하는 꿈을 꾸고 그 다음날 그 꿈을 꾼 거야. 아니 그분한테 어떻게 너무 그런 신기하다. 꿈으로 나타나는 게 너무 그치. 그래서 나도 교수님이 나중에 내가 그러면 금방 믿을 길이 없잖아. 뭐 김정일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고 그냥 앉아. 진짜 근데 김정일이 왜 교수님 꿈에 나와요? 막 이러면서 뭐 한테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 친구랑 동갑이거든. 그래서 그렇다고 교수님 꿈에 나오나?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교수님 돌아가시고 나는 이제 도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기사가 뜬 거야. 김정일 죽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진짜로. 교수님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해가지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전에 막 심장 뭐 이런 거 진단받고 막 뭐 붙이고 가셨거든. 그래서 교수님 괜찮으세요? 자기는 괜찮다고. 한 사람만 하여튼 좀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네.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어쨌든 딴거를 했습니다. 네. 꿈이라는 게 또 그래 꿈이 신기해. 그죠? 신기해요. 맞을 때가 있어. 나는 가끔. 내가 그때 글에도 썼는데 진짜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걸 내가 모르고 그날 밤에 정말 개미들이 우리 집에 검은색이잖아 개미가 막 들어오는 거야.
개미가 막 들어왔고 내가 이렇게 조약돌 같은 거 이렇게 딱 뒤집으면 금색으로 이렇게 표딱지가 붙어있는데 그걸 막 주스러 다녔어. 근데 그게 장례식인 거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부조금을 받잖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소름. 하여튼 자꾸 딴 얘기를 그래서 그 사회복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학교도 사회복지로 가시게 되었고 네, 일도 사회복지로 이제 계속 이제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뭐 어떤 점이 힘들고 좀 재밌고 그래요? 네. 재밌는 거는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다르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면 좀 덜 스트레스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좀 적성에 맞으셨나 보다.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고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이 아무래도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는 뭔가에 하나의 결핍이 있는 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강도가 조금 다르긴 하죠. 그쵸.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 상식이 내가 살아왔던 거에 맞춰서 내 상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경력이 좀 생기면 이게 이제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순탄치 않은 삶을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지냈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 폭이 넓어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맞아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도가 좀 넘쳐.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재밌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고 근데 제일 큰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 만나는 사람과 또 어쨌든 저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세 개가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제한된 그 자원이라던가 이게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거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거기서 늘 항상 딜레마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번아웃이 금방 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다 모든 혜택을 다 사람들한테 줄 수도 없고 그거를 또 본인 스스로 이렇게 조절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기준이라는 게 또 있고 기준이라는 게 예산도 한정돼 있고 저쪽에서 또 컨펌 안 해주면 또 뭐 안 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죠? 그런 게 가장 어렵죠. 그 이제 우리 남편 친구 중에 또 사회복지과 나와가지고 이제 공무원이야. 그 사회복지 그 부서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는데 이제 제일 힘든 게 그런 거라고 하는 거야. 이제 와가지고 막 이제 소리 지르고 민원. 왜 나 안 해주냐고 그런 일도 있으셨어요? 네, 뭐 있었고 뭐 칼부림 나는 경우도 있고 와가지고 이게 뭐 언어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욕하고 전화해서 뭐 욕하는 거는 사실 뭐 다반사로 듣기도 하고 어르신들을 대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극한에 취하면 그렇죠. 막 쏟아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막 어렸을 때 이랬을 때는 뭐 대면에 앉혀놓고 막 상욕을 하기도 하시고 이제 초반에 일했을 때는 아동센터에서 일했다 보니까 부모님이 찾아와서 너가 우리 아이한테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 정말 아이가 너무 위험한 그 행동들을 뭐 카토카를 신발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거나 뭐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희 센터에.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사실 위급한 상황이라 얘를 빨리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 이런 색안경을 끼고 계시는 너가 잘못 본 거야. 너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근데 감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건들죠. 그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기도 한데 어느 정도 지나면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렇게 넘어가지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난 못 그럴 것 같아. 막 열받아가지고 밤새 막 왜 나한테 그런 거지? 막 이러면서. 그러기에는 너무 일이 많은 그러니까 뭐 그러긴 해요. 그러면 이제 뭐
극심한 상황이 오긴 해요. 그러니까 사례 관리라고 해서 그 한 가족 또는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뭔가 자원을 연결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뭔가 활동도 같이 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사업에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접점이 계속 생기니까 접촉이 많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부분을 막 쏟아내고 그거를 온전히 다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편안할 때는 이렇게 그치, 바로 그치. 튕겨낼 수 있는데 뭐 아이가 아프다거나 뭐 집에 예민해지거나, 뭔가 있거나 제가 몸이 안 좋거나 뭐 기관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뭔가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사실은 힘들죠. 힘들면 집에 와서 쏟아내기도 하고 술 한잔 마셔야지. 응. 맥주 한잔 마시고 남편한테 막 얘기해야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없으면 진짜 미쳐버려. 그렇지. 맞아요. 하여튼 신기하다. 아니 궁금한 게 저는 사실 저도 막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사실 없지만 중학교 때 우리 막 봉사활동 하잖아. 점수 따려고. 그래서 동네 복지관이었는지 뭐 이런 데를 갔는데 그 발달장애인이었어. 근데 막 나를 보고 욕을 하는 거야. 막 욕을 하는데?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난 청소하고 있었거든. 근데 막 욕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욕을 하고 있어. 본인의 어떤 책 같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난 그게 좀 약간 공포였나 봐. 그때는 좀 중학생 몰랐으니까. 때니까. 그쵸.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래 저 사람들의 다양성도 인정해주고 뭐 얼마나 힘들겠다 하지만 좀 내가 이렇게 대면하기는 좀 무서운 게 좀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특히 많잖아. 음. 혼자 막 계속 왔다 갔다 한다든지 내 맞아요. 옆에 온다든지 혹시 막 그런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거나 뭐 장애인들을 뭐 그럴 때 혹시 뭐 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방법이라든가. 있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자극을 덜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말린다거나 막 혼자 막 이렇게 방방 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어른도 상관없이 혼자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가끔 와가지고 사람 그냥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맞아 그런 사람들도 막 있어. 막 와가지고 막 위아래 훑어보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어린 아이면 보통은 보호자가 동행을 하니까 이제 좀 불편하면 그 자리를 띄우면 알아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기도 하는데 어른들은 혼자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뭔가를 해준다기보다 그냥 내가 공포스러움을 느끼면 적정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자극을 덜 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저처럼 경험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와도 그 다음 대처가 가능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조금 힘들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고 뭔가 대하는 게 어렵다 하면 그 자리를 그냥 피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맞아. 자극을 해서 가만히 있잖아 그냥 쳐다보고 가만히. 근데 좀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 내가 너무 저 사람을 막 좀 싫어하는 티가 나나? 막 이런 좀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게 좀 들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장애인을 대할 때 되게 낯선 감정이 진짜 있긴 있어. 이렇게 돌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예측이 완전 불가능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접하는 이 순간이 적어져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너무 이게 어색한 거죠. 그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음.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 둘 다 통합 어린이집을 다녔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은 또 워낙 이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뭐라고 하면 같이 놀자 했는데 소리 지르거나 막 자기 몸을 때린다거나 뭐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가 이랬어 이렇게 하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뭐가 힘든데 말을 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냥 그렇게 넘어가주면 되는데 그런 애들이랑 놀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숙련도가 이거에 쌓기 전까지는
다 집으로 점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제한적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저희처럼 막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다행히 요즘에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맞아요. 그 발달장애 친구들과 함께 여가 활동을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어. 제가 아는 대표님도 지금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키워보니 이런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이제 사업으로 만들어서 사업화를 만드시고 정말 발달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그분 아들 같은 경우도 주고도 이제 독립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너무 옆에서 봐도 저렇게 이제 가치를 만들어가는 가정들이 대단하다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 아이가 장애가 있어, 내 아이가 부족해 그러면 나가지 마 집에 있어 이렇게 이제 좀 가둬놓고 키우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보니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다를 뿐이지 그냥 건 조금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줄 때 도와주기도 하고 누구나 다 도움 받으니까 괜찮아라고 부모님들도 인식이 조금 바뀌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시는 거 같아요. 사회적인 문화도 맞아요. 좀 우리 남편도 막 이제 요새 장애인이라고 일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되게 또 새롭게 네. 우리 남편 되게 특이해. 되게 장애인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야.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남편을 되게 좋아하는 거야. 잘생겼어. 맞잖아요. 그 촬영하는 미남이시잖아요. 아니 뭐 근데 이제 좀 사람이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이렇게 이제 날카로운 느낌이 안 들어서 이거 맨날 그러니까 화를 내고 이런 모습보다는 항상 그 삶이 얼굴에 표현되는데 항상 웃고 있지. 웃고 있는 얼굴이라. 그 같이 지금 활동 보조하는 장애인이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진짜 이렇게 좀 작고 나이는 우리 남편보다 좀 나이가 많은데 많진 않아. 한 5살 정도 많은 형인데 어쨌든 좀 웃긴 게 막 뭐 남편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뿌끄뿌끄 막 이러는 거야. 너무 좀 귀여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남편을 좋아해서 우리 남편 앞에서는 되게 잘해.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을 좀 무서워하고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어디 혼자 가서 물건을 훔치는 거야. 어머머 잘 쫓아다네. 그러니까 밤에 혼자 나가서 시간관념이 없어가지고 눈 뜨면 아침이고 눈 감으면 밤이야. 새벽에 다니면서 물건 훔쳐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경찰에 조사받고 왔잖아. 맞아요. 그런 거 할 때 사회복지사도 동의해요. 이제 여기는 사회복지사는 아니고 이제 그 담당 그 코디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맞아요. 해주는데. 저도 가봤어요 그렇게. 밤에 갑자기 법원도 가보고 경찰서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번 훔쳤나 했더니 이미 여러 번 훔쳐가지고 CCTV에 다 있는 거야 그게. 근데 이제 막 쓸데없는 거 있죠. 뭐 PPT 포인터, 뭐 마우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훔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변상해주고 뭐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요새 맨날 그 얘기 듣는데 좀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맞아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감정을 막 쏟아내시기도 해요. 네, 막 자기 즐거운 거를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치 그런 분들도 그래서 있겠지. 막 하트를 수십 번을 막 날리시고 막 이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좋네요 그런 거는 또. 이게 이제 뭐 그러기도 하고 막 시를 막 써가지고 계속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막 사람 사진을 계속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진은 사실 조금 위험해서 그치. 저희가 못하게 하죠. 찍지 말라고. 왜냐면 사람 발만 찍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발을 신발을 찍느라고 사진을 찍는 건데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어 사람들에 따라서. 왜냐면 지하철 같은 데 가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뭐 다리를 찍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내가 앞으로 나와도 뒤로 갔어. 너무 자연스럽게 뒤로 앉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또 이제 재밌어요. 그 뭐지? 그 사회복지사를 좀 하고 싶어 하는 또 이제 엄마들도 있고 있잖아요. 뭐 좀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엄마들이 사회복지사로 할 때 꿀팁 뭐 이런 거. 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건
학자은행제도 있고 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근데 그 루트 중에 내가 가장 잘 만든 거를 선택하면 딸 수 있고 2급은 사실 그렇게 해서 딸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소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 이수한 거에 실습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자격증이 나오고 그게 이제 2급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1급은 국가고시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1급 자격증이 나오고 그 1급을 토대로 요새는 1급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취업에서도 그거를 조금 참고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좀 1급이 있어야지 좀 취업에 유리한, 네, 유리한 그런 게 상황인 있는 거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기간은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학부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기 때문에 정규 코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밟은 거고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하기엔 어려운데 그러면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도 사회복지사, 학자은행제 이런 거 잘 돼 있어서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 잡으시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실습하고 그 자격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국가고시라서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이게 2월 달밖에 없어요. 그 어려워요? 합격률이? 합격률이 저 때는 30%였는데 어렵네 그러면. 30%였는데 지금 이거가 막 높아졌다 낮아졌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배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실상 기관에서 채용하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센터에서도 그렇고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를 구인 공고를 내도 이력서가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왜요? 힘드니까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그리고 거 조금 안정적인 거를 원해서 관공서 쪽으로 가기 원해서 그런 고시를 준비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뭐 공무원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꼭 1급이 없어도 가능은 해요. 2급만 있고 뭐 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를 하면 공무원 시험이 너무 어렵잖아.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분 하시는 그런 생활지원사나 활동지원사는 꼭 사회복지사 전공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가지고 그걸 하다가 내가 이쪽이 좀 뜻이 있어서 사회복지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대학원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습 기관들이 원체 많아요. 그러니까 나 그거 궁금했어. 네. 실습을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실습은 저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구인구직이랑 실습 기관이 나와요. 보통 이제 지금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학기 중 보통 3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주로 기관에서는 방학 때, 그러니까 대학교들 방학 때 많이 해요. 왜냐면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3주 못해도 120시간 이상 해야 되거든요. 120시간에서 시간이에요. 꽤 거의 한 달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20을 하는 데도 있고 160을 하는 데도 있어요. 한 달 더 걸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면접 보고 이력서도 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들여야 되고 그 실습하는 과정에서도 과제물이 계속 나가요. 과제물도 나가고 뭐 프로그램 진행 같은 것도 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팁 같은 건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실습 담당자였기 때문에 제보해주세요. 뭐 실습을 할 때는 어쨌든 그 교육이니까 뭐 월급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닌 네, 거죠. 네, 네. 그냥 인턴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식비랑 그 실습비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마다 금액은 천차만별이고 보통 한 뭐 식대, 그 다음에 실습비 포함해서 한 10만 원 내로 생각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10대는 주시는 밥은 먹어야 밥 먹어야 되니까. 맞아. 배고프니까.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뭐 창업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까요? 그런 거. 창업을 하시려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업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 공공적인 부분이 조금 개입되다 보니까 뭐 정부 지원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또 후원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적인 기업을 이렇게 들어가셔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소속돼서 하는 거고 창업을 하려면 뭐 아동 돌봄이나 뭐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던가 또 뭐 활동 지원사를 하는 그런 코디네이터 양성소라던가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창업 과정까지가 조금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는 그쵸, 거는 그쵸. 알고 있고 뭐 예전에야 그 지역 공부방처럼 지역아동센터가 민가로 조금 인가 받기가 쉬워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과정이 이제 뭐 학대라던가 그런 의심 사례들이 계속 문제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까다롭게 심사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평가도 계속 1년에 한 번씩 국가보조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는 기간이 있고 또 뭐 복지관이라던가 이런 걸 내가 설립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1급에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들어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만드는데 사회복지적인 요소에 뭔가를 같이 결합해서 만들겠다 하면은 뭐 다양하게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선 사회과학이기도 하고 어디에선 인문과학이기도 하고 이래서 좀 다양하게 융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대상자에 따라서 그래서 뭐 지금 하시는 것처럼 뭐 그림책 관련해서 하는 거에 사회복지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뭐 환경적인 거에 사회복지를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해서 이거를만 가지고 창업을 한다기보다는 이거에 뭔가 융합해서 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조금 더 같이 전달해 있어. 그치. 근데 요즘은 진짜 좀 가치라든지 어쨌든 그 공공적인 ESG 막 이런 것 맞아요. 때문에라도 사회복지를 완전 이렇게 사회복지를 접목하진 않더라도 그런 가치관 같은 맞아요. 것들은 좀 접목해서 창업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 동구밭 비누도 맞아요. 발달 장애 친구들이 만드는데 너무 수출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익을 또 서로 나누고 나누고. 이게 환원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센스한 만들어내는 구조로.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되게 덕분에 많은 또 사회 구조, 복지에 그러니까. 대해서 우린 또 늙잖아요. 이제 그 복지가 앞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뭐 사회복지사 그러면 혹시 수입 같은 거는 좀 수입이요?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궁금하네. 직접 천차만별이긴 한데 직함이 딸리고 안 딸리고 차이도 크고요. 내가 만약에 뭐 팀장이라던가 뭐 또는 과장, 기관장 또는 뭐 사무국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또 그 일하는 기관이 복지관이냐, 뭐 센터냐, 그 다음에 생활관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보육원 같이 아이들이 쭉 생활시설인지 이용시설인지 이거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있고, 그리고 주로 이제 그런 기관들은 호봉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이라 경력을 계속 쌓다 보면은 급여는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래도 일선의 기업체에서 있는 경력만큼 대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굳이 한다면 그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복지적인 차원으로 뭐 근무 조건이라던가 이런 거는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개선할 부분은 굉장히 많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보통 예산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맞아요. 그 사회복지나 이런 쪽의 예산은 사실 제일 늦게 편성이 네, 되고 막 시급한 거 뭐 건설해야 되고 막 그 정부 과제 맞아요. 막 이런 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맞아요. 채용도 조금밖에 안 하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동네를 다 돌기도 하는데 막 또 예산이 없으니까 맞아요, 월급도 많지 못하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뭐 수당도 있고 뭐 이제 가끔 이제 상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명절 수당 같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가 없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이 조금 넉넉한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라면 그 재단에서 나오는 일정의 보조금을 좀 지원받아서 급여가 조금 괜찮아지게 생활하기 조금은 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뭐 대기업처럼 대기업 초급처럼 그치. 막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뭐
뭐 병원이라던가 정신과라던가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일선의 기간보다는 좀 더 받는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플러스 알코올. 네, 그래서 기본급이 어느 적정선에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래도 뭐 최저 시급에 보다는 훨씬 더 받으니까. 그 하시면서 막 좀 보람찼을 때 있었어요? 좀? 제일 기억에 좋았던 남았던 거? 거는 한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사례 관리를 하면서 한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부정적이신 분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를 지켜보는 과정, 그 과정이 굉장히 뿌듯했고,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게 어렵게 준비는 했지만 이게 당사자들한테는 너무 값진, 꼭 필요하다, 꼭 필요했고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걸 하기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월급도 이렇게 막 엄청 충분한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또 힘이 나고, 그죠? 맞아요. 네, 맞아. 이게 말 한마디로 또 이제 사람이 기분이 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 좋아요. 누군가를 이제 도움을 하면서 보람을 또 느끼시고. 그렇습니다. 너무 좀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네. 이게 우리가 오랜만에 되게 방방 뜨지 않고 되게 차분하게. 우리 맨날 뭐 하다 보면 여기 너무 웃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늘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푸르른 하루 보면서 여기도 한번 담아가야겠다 이따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계획은 어쨌든 저도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가족 사업을 계속 담당을 했다 보니까 이제 부모와 아이가 조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거기에 요새 경계성지능이라고 해가지고 맞아. 이제 장애인은 아닌데 이제 진단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장애인 진단을 받지는 않았고, 근데 또 일반 아이들은 아니고 이 애매한 이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껴있는 아이들이 맞아, 굉장히 맞아. 많은데 요 아이들이 이쪽으로 가기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기도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학습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는 느린 학습자를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또 하고, 학교에서도 기초학습 심화과정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집안에서 해줘야 될 것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갈 수 있게 부모도 좀 교육시켜주고 아이도 좀 다듬어주고 그런 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 그걸 이제 뭘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그림책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으로 좀 이용을 해볼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맞아. 나도 그 경계성에 있는 분들이 되게 좀 진짜 심각하구나. 왜냐면 모르잖아. 모르고 넘어가고 본인이 왜 또 사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친구들하고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사실 왜 그런지 모르고 그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관에서 받기도 어렵고, 사실 그거는 부모님이 금방 캐치를 해야 이 생활 패턴이라던가 학습적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얘가 조금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느린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게 바로 즉각 개입을 하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금방 좋아지고 금방 호전도 되고 변화도 생길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계속 자괴감 생기고, 그치. 나는 이렇게 못하네? 너 왜 이거밖에 못했어? 이런 식으로 문제와 취급을 다 받다 보니까 발전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좀 전문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맞아요. 만들어가야 되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분야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워크맘, 창업, 취업 이런 것들을 같이 독려하는 이제 그러고자 이제 우리가 만들었는데, 뭔가 창업이나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또 좀 좋은 또 이렇게 기업가가 또 될 수도 있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촬영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재밌었어요? 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이성 되게 조용조용하셔서 싫어요 이러실 줄 알았는데. 말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잘하세요.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되게 뭐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렇게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시고 그러셔서 그런지 되게 잘하셔가지고. 우리는 감정이 이렇게 짠짠짠짠짠. 그러니까 우리까지 덕분에 차분해지고.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많이 참여했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우리 8월달에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파티를 하는데 그때 그 부모 교육 수업을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사이트도 주고 이번 기회에 엄마들과 만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그러니까 마침 또 인천에 사시니까 이제 우리가 방학 파티라고 작년에도 겨울 파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워크샵을 할 때는 엄마들만 오지만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같이 애들은 옆에서 노는 뭐 것도 마련하고 뭐 노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그 사이에 이제 엄마들도 교육이든지 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냥 저희도 뭐 전문적이진 않아도 그냥 뭐 해보고 있어요. 그런 매년 다 해보자. 그래서 지금 8월달에는 7월달에는 워크숍을 했지만 8월달에는 방학 파티를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 그래서 그때 또 같이 같은 동네 사니까 좀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강한 부모, 강한 아이 또 기대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 생각이 들거든. 꼭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 거기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엄마들은 또 사례를 궁금하고 그런 사례들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정 또한 궁금한 그런 부분에 어필을 해주셔도 누군가에게 분명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추가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추가로요? 사실 저는 이런 그 워크맘 거를 그 전부터 사실은 엄마들 모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이제 종교가 있어서 그 종교 안에서 엄마들 책 모임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게 교회 네네 맞아요. 그거 명칭이 있던데 교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목자 모임 이런 거? 그런 건 아니었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책 한 권을 정해서 그거를 한 달 동안 이렇게 리뷰하면서 얘기도 하고 뭐 아이 키우면서 힘들었던 거 남편한테 못했던 거 막 이런 거를 같이 막 소통하는 자리를 했었는데 그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상황이 조금 여의치가 않게 돼서 못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일이 너무 바빠지고 근데 이제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아무래도 직장 소속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창구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회사로 오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잠시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작년에 이제 퇴사하면서 조금 편하게 지내다 보니 다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면 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나 스스로 맞아요. 변화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독서라는 키워드로 만들어나는 것도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그걸 나누고 싶다는 게 특히 아이를 키우기 이전이랑 이후의 삶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다르기도 하고 이제 저도 글씨를 잘 몰랐다가 늦게 튄 경우라서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거 혼자만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 권의 책을 한 명의 시선으로 보면 한 가지지만 한 권의 책을 10명이 나눠서 10가지 이상의 시선을 보는 게 그 과정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답이 정해지진 않아도 뭔가 이렇게 나누고 교류하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시너지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좋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여기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막 찾다가 알게 돼서 이게 잘
번창이 돼서 이제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이런 형태로도 만들어지면 내년에 좋겠다. 비영리 단체를 한번 살려고 사실 이 기획 중에. 월 워크샵도 사회공헌 우리가 네. 1년 동안 뭘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걸로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예. 네. 너무 취지를 딱 아셨네요. 그래서 딱 맞게 검색을 어, 어, 찾으셔서 어, 어. 그리고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오기까지가 또 쉽지 않으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또 오셔서 정말 대단하다.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제가 어쨌든 만들었고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는 사실 엄마도 아니고 제가 막 되게 막 감성적인 타입은 사실 아니에요. 저 INTJ거든요. 네. 진이 엄마는 감성과 감성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앞으로 지난 저의 삶이 너무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행복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 결과가 이거라면 앞으로는 좀 내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살지 않았던 방법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이렇게 얘기도 살가운 얘기도 오글오글거리지만 해보기도 하고 저 오글거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감정이 이렇게 투머치해지는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해요. 근데 그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아침에 뭐 힘을 내서 뭐 오늘 뭐 기회를 이런 얘기를 막 그냥 하는 거야.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워크맘 오픈 채팅방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혼자 떠들면 사실 좀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근데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구나.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또 뒤늦게 합류해 주셨는데 또 저희 워크숍에도 참여해 주시고 또 막 이렇게 인터뷰까지 또 흔쾌히 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가 또 더 기대돼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저희 뭐 좀 저희가 뭐 부족한 거 많겠지만 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면은 제가 다 반영해가지고 저도 뭐 이제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 일을 하면서 지금 만들어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같이 팀원이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네. 피드백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you